저는 새삼 설국열차가 정말 재미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그동안 3편의 영화를 해외 스텝, 해외 배우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설국열차와 옥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미키 세븐틴이죠. 흔히 봉준호 감독의 팬에게 앞선 2편의 영화는 좀 아쉬운 영화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한국에서 한국 자체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찍은 영화들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는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보다 세계관은 더 커졌지만 그 때문이지 재미는 좀 사라진 그런 부분 때문이겠죠. 굳이 또 하나를 꼽자면 해외에서 촬영한 그 영화들의 뉘앙스가 낯설기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봉준호 감독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지점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미키 세븐틴은 어떤 영화일까요? 2월 16일을 기점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런던 프리미어에서 영화를 봤던 해외 비평가들의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극찬한 리뷰도 있었고 또 BBC처럼 혹평을 내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내심 저는 그런 혹평들이 이 영화에 대한 저의 기대를 좀 낮추어서 이 영화를 볼 때 조금 더 재밌게 보게 해줄 거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7일 언론시사회에서 미키 세븐틴을 관람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서 영화적인 감흥이 가장 적은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그동안 예고편과 인터뷰를 통해 나왔던 내용을 제외한 다른 스포일러는 담지 않을 예정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라면 세상의 리뷰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원래 보려고 했던 관객들은 이 영화를 꼭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시겠죠. 영화는 어떤 동굴에 빠진 주인공 미키 세븐틴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예고편에서 본 내용이죠. 어딘가에 빠져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데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티모라는 인물이 나와서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이렇게 약간 열받게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때부터 미키 세븐틴이 초반 약 35분 동안 보여주는 내용은 17번째 미키가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곧 이 영화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내용은 꽤 재밌습니다. 저는 원작 소설을 이미 읽었었는데요. 원작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각색하면서도 봉준호 감독의 취향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미키 세븐틴이 아니고 미키 세븐인데 이 인물이 7번째 리프리팅 되기 전까지 여러 실험을 위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이 상황을 조금 더 가혹하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힌트를 살짝 드린다면 이런 익스펜더블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정하기만 할까, 친절하기만 할까, 혹은 공정하기만 할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작과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내용과 함께 예고편에서 본 것처럼 미키가 또 다른 요원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초반 35분이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음악과 편집을 이용해서 아주 감정적인 울림까지 살려낸 그런 연출이라고 봤습니다. 처음엔 좀 약간 유머러스한 느낌이었다가 갑자기 울컥해지고 어떤 때는 이 인물이 너무 불쌍했다가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데 모여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영화의 매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원작도 갖고 있는 흠이긴 했습니다. 초반 설정을 소개해줄 때는 흥미로웠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그냥 좀 지지부진하다? 좀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봉준호 감독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갈등으로 이 이야기 후반부를 진행시켜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원작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놀랍거나 영화적인 매력이 돋보인다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대신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런 거죠. 예고편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마크 러팔로와 토니 콜렛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쉽게 마샬 부부로 얘기할게요.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 같은 인물들이고 이 새로운 행성에 정착해서 더 큰 부와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런 인물들이죠. 이 캐릭터들이 영화의 후반부에는 어떤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상당히 과장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들을 과장시킨 게 이 영화의 표현법이고 봉준호 감독의 선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 또 이런 인물들의 선택에 그럴듯하다거나 이런 식의 공감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후반부의 갈등이 아주 촉발되는 계기,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좀 뜬금없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그럴듯한 이야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건 발생부터 전개 또 이를 해결하는 방식까지 어떻게든 애써서 끼워 맞춘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역으로 이전에 다른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경험했던 그런 영화적 감흥이 무엇이었나 이걸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생각 끝에 제가 떠올린 단어가 위화감이란 말이었습니다. 이 거칠게 요약하면 어떤 상황에 조화되지 않는 느낌?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이 모두 이 위화감이라는 감정을 통해 이 영화의 동력을 끌고 가고 또 이전에 다른 영화에서 본 적이 없던 상황들을 연출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으로 꼽아보면 이런 거죠. 갑자기 왜 저런 거야 싶은 인물도 있고, 저건 뭐지 싶은 대상도 있고요. 또 도대체 이건 뭐야 싶은 사건도 있죠. 설국열차와 기생충은 이제 그런 위화감을 계층 간의 상황으로 보여주었던 거고요. 단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런 위화감도 현실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의 감정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미키 세븐틴은 분명 이 익스펜더블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그런 위화감의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먼 미래였던 시대를 2054년이라는 근미래로 끌어온 것도 그 때문인 것 같고요. 또 익스펜더블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영화 속 세상 안에서 그런 이상한 존재이고, 또 미키 세븐틴에게는 미키 에이틴이 또 그처럼 이거 뭐지 싶은 뜨악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럴 때 드러나는 감정과 놀라움과 또 생경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영화 속의 상황이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로 묘사되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느꼈던 매력들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앞서 이야기했던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외국 영화들이 가졌던 아쉬운 부분, 할리우드 영화 같지도 않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같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느낌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 자체로 대부분의 상영 시간 내내 위화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영화가 된 게 아닌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영화를 보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새삼 설국열차가 정말 재미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영화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미키 세븐틴에 비하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기대할 법한 매력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고, 또 영화적인 감흥도 살아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키 세븐틴에 대해서 별점과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 2개 반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코멘트를 남겨보면, 현실에서 느낄 법한 위화감을 동력 삼아 영화를 만들던 감독이 그냥 위화감 자체인 영화를 만들어 버림,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키 세븐틴이 개봉한 이후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